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인류 최초의 법전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이걸 보면 고대 바빌로니아라는 세상이 얼마나 놀랍도록 복잡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성한 강이 그를 정복하면 그를 고발한 자가 그의 집을 차지할 것이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법전의 제2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강물에 사람을 빠뜨려서 신이 구해주면 무죄, 못 나오면 유죄라는 거죠. 오늘날 시각으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재판 방식이잖아요. 광에서 지면 그냥 죽는 거고 이긴 고발자는 상대방 집을 낼름 차지하는 겁니다. 와, 함무라비 법전은 진짜 시작부터 우리의 상식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리네요. 그럼 이 법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돌기둥, 디오라이트 석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1901년에 발견됐는데 만들어진 건 무려 4,000년 전, 기원전 1750년경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282개나 되는 법 조항이 쇠개 문자로 아주 빽빽하게 새겨져 있죠. 그리고 이 엄청난 법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입니다. 이 사람 야망이 대단했어요. 자신의 왕국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아주 포괄적인 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바빌로니아 스타일의 정의. 이 법전이 보여주는 아주 극적이면서도 솔직히 좀 잔혹하기까지 한 형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신분에 따라서 처벌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8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귀족이 신전의 소를 훔쳤다? 그럼 30배를 갚아야 해요. 근데 평민은 10배만 갚으면 됐죠. 그럼 평민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싶겠지만 만약에 둘 다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계급사회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가 이것뿐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위증, 이건 당연히 사형이고요. 신전 물건 훔친 걸 받는 것도 신성모독이라 사형,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거나 길에서 강도질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얼마나 무섭고 엄격했는지 진짜 제대로 느껴지죠. 근데 그럼 함무라비 법전은 그냥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기만 한 법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모습도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법전 안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재판 절차가 들어있어요. 제 구조를 한번 볼까요? 도둑 맞은 물건을 두고 다투는 과정이 아주 체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거 내 거다 하는 사람은 증인을 데려와야 하고요. 물건을 산 사람은 나 이 사람한테 샀다 하고 판매자랑 증인을 데려와야 해요. 그럼 판사가 양쪽 증언을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결국 딱 보니까 판매자가 거짓말을 했네? 그럼 그 사람이 도둑으로 몰려서 사형당하는 겁니다. 보세요.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아주 체계적인 사법 시스템이 이미 이때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법의 무대를 경제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번에는 아주 활기차고 복잡했을 바빌론의 시장을 다스렸던 법, 그러니까 상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 이세겔, 이게 뭘까요? 제17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밖에서 도망친 노예를 붙잡아서 주인한테 돌려주면 받는 보상금이었어요. 그냥 보상금을 준다가 아니라 은 이세겔, 이라고 딱 액수까지 정해놓으니까 갑자기 4,000년 전의 경제가 확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법전은 또 전문직의 책임, 그러니까 프로의 책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방, 그러니까 둑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제방 관리를 게을리해서 둑이 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밭이 다 물에 잠겨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53조를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망가뜨린 곡식을 전부 다 물어내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물어주면요. 와, 제54조는 진짜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 본인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싹 다 팔아서 피해자들한테 나눠줘야 했어요. 개인의 실수가 가져오는 책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거웠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섭기만 한 건 아니에요. 진짜 깜짝 놀랄 만큼 현대적인 조항도 있거든요. 제48조를 보면 지금의 채무탕감이랑 비슷한 개념이 나와요. 만약에 폭풍이나 가뭄 같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때문에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 그러면 그 해에는 빚을 안 갚아도 됐어요. 심지어 이자도 안 내도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이미 법으로 딱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이죠. 대단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예요. 국가와 공무원들,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어떤 의무를 줬는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행정법 같은 걸 한번 들여다보죠.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징병관이나 영장관 같은 관리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한테서 땅이나 집을 받는 대신에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엄격한 규칙이 적용됐어요. 예를 들면 나라에서 하라고 한 일을 다른 사람 시켜서 대신하게 한다? 절대 안 됐고요. 나라에서 받은 땅이나 집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린다? 그것도 안 됐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나 딸한테 물려주는 것까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 높은 관리가 이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높은 관리가 사형을 당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부패를 막고 왕국의 시스템을 아주 단단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고도로 조직화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본 함무라비 법전의 이 두 가지 얼굴,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결국 함무라비 법전이 보여주는 사회는 한마디로 모순 덩어리예요. 한쪽에서는 정말 잔혹한 처벌이 막 이루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경제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법전의 영어 번역본 서문에 보면 정말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즘 도시의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아마 중세 유럽보다는 고대 바빌론에서 더 마음이 편할 거다. 와, 이 문장 하나가 다 말해주지 않나요? 4,000년 전의 법전이 얼마나 우리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또 우리와 맞닿아 있는지를요. 결국 함무라비 법전은 이런 거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개인적인 복수를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인 법으로 바꾸려고 했던 인류의 첫 위대한 시도 중 하나였던 거죠. 정의라는 기나긴 역사에서 이 법전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무려 4,000년이나 된 규칙을 보면서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법과 사회가 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